어, 수민에서 읽어준 프로그램은 어, 한 권의 책을 두 주에 걸쳐서 읽게 되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시간에 선생님이 이 책에 대해서 해설하고, 시간이 되면 질문도 좀 던져보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신입생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수업이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나는 그냥 책 열심히 읽어서 들어오면 되겠구나. 선생님이 지정된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선생님이 해설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되고요. 어, 책만 읽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은 예를 들어서 뭐한 권의 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책 한 권을 두 주에 걸쳐서 읽는 거잖아. 그래서 통상 선생님이 한 반절 정도를 한 주에 읽어와라라고 할 거고 나머지 다 읽어와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2주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을 거야. 그러면 한 해에 20, 한 회에 20편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먼저 우리 이 시간의 모토가 되는 한자를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두보라고 하는 어, 시인의 유명한 문장인데 독서, 파, 만권, 필하, 여, 유, 신이라고 있습니다. 뜻은 독서를 만 권의 책을 파하면, 그냥 만 권의 책을 읽으면 필하, 아이고 하필인데 필하라고 있네. 풋 아래가 여는 뭐뭐 같다라는 뜻인데 마치 귀신 들린 듯하다. 어, 지난주까지 뭐 안양유 과천해고 뭐 수원해고 뭐 상산고 할 것 없이 면접 시험들을 여러 학생들이 같이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지만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사람만이 문장을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두보의 이 구절도 만 권의 책을 독파하면 마치 붓끝이 귀신 들린 듯이 써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글 안 쓸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잘 읽고 깊은 생각들을 계속 쌓아가고 그리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글로 쓰면은 펜으로 쓰면은 글이고 이렇게 말로 하면은 말이잖아. 그래서 좋은 생각을 정확하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책을 읽는 수밖에 없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오늘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어떤 책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라고 하면서 사실 네, 선생님이 가을. 좋아하는 김훈 작가의 책을 시작하는 책으로 선정했다가 아무래도 전쟁 소설이고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수위가 높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책을 물리고 안대의 문장의 품격으로 돌린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데는 아주 적당한 책이 아닌가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대회 교수님은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어디가 켜 있냐?
자, 안대회 교수는 지금 안대회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을 하고 있고, 어, 특히 이제 조선 후기 어, 문학 영조 정조 시대에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영조 정조 시대의 어, 한문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야. 어, 개인적으로는 선생님하고 우리 국어 정혜양 선생님, 국장님, 어, 미 홍대 국문과 1학년 시절에 너무 옛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음, 어, 한문을 가르친 한문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당시에는 홍대 교수님으로 활동하셨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이나 국장님한테는 너희가 선생님을 이렇게 보듯이 나도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한문 문학이나 한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한 첫 번째 선생님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졸업 이후에도 안대해 교수님의 이런 책들,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출판하시는데 어, 기회가 될 때마다 좀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그래서 좀 사서 보는 편이고 대체로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시절에 선생님이 타임머신이 있다면 늘 저 영조 정조 시대에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뭐 허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안 박지원, 이덕무, 뭐 홍대용, 박제가 이런 조선 근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는 영정조 시대의 선비들이 함께 시를 짓고 문학을 얘기하고 시대를 논하던 그 시대를 한번 가보고 싶어 진짜. 누구에게나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고전의 시대가 있고 그것을 통상 프랑스어로는 벨 에포크라고 하나? 벨 에포크라고 하는데 그런 선생님의 마음의 고향 같은 시대이기도 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왜 이 책을 읽히려고 마음을 먹었냐? 그것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해 첫 해를 여는 책으로 뭐 아주 현실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금 수능에 고전 수필이 매해 한 편씩이 수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모든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모의고사를 보면 한문 수필을 번역한 한 편은 반드시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너희가 이 조선의 문화나 사대부들, 양반들의 유학적 사고방식이나 유교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문체에 글 쓰는 스타일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글들이란 말이야, 그게. 더군다나, 어, 지금 입시제도가 좀 바뀌면서, 어려운 비문학들을 내는 것들을 좀 꺼리는 경향으로 작년부터 돌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파트가 바로 이 문학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굉장히 어려운 고전수필, 한문수필이 나와서 와, 이 정도면 진짜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희가 지금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품격에서 정말 문장을 쓴 선비들의 품격을 배우는 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한문 수필의 번역체를 너희가 익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조선시대 유학자 선비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익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선생님의 또 한편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어, 아까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이 책이 그렇게 어렵게 읽히는 책은 아니야. 그냥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얘기가 써 있는 책이라고 승기가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어, 이게 두껍지 않은 책이고 어,
차근차근히 하루에 뭐 한 10페이지씩 읽으면 충분히 뭐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니까 꼼꼼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안대일 교수는 충남 청양 분이시네요. 음,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은 뭐 이런 책들? 정조의 비밀 편지? 정조의 비밀 편지 아니었구나. 세월호? 이런 책들 18세기 산문문학의 거두다, 대가다. 그 한양대학교의 정민 교수님이 국문과 정민 교수님이 한 큰 기둥이라면 나머지 한쪽 기둥을 대중한테 이런 것들 잘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선생님이 이 책을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몇 개의 글들을 좀 너희들한테 원문 자체를 좀 읽히고 해설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 중에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대부분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리고 너희가 어쨌든 한 번은 내신 시험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좀 읽히려고 꼽아봤습니다. 세 개 정도의 수필이고 긴 글은 아니니까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균의 통곡 헌기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한문수필의 갈래야. 한문으로 쓴 에세이야. 그런데 이 기는 어떤 거냐면 헌이 집이란 뜻인데 허균의 조카인 허친이라고 하는 조카가 자신의 집에 간판을 이렇게 단 거야. 간판을 달고 뭐라고? 통곡의 집이라고 갖다 붙인 거야. 허균도 우리 홍길동전을 쓴 사람이고 굉장히 시대와 불화한 시대에 영합하지 않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가로 결국에는 이제 역적으로 이 참수를 당해서 죽는데 이 집안이 좀 그런 집안이지. 허균의 누인 허난설원은 여성에게 교육도 안 시키고 여성이 시집는 것을 이렇게 금기시하던 시대에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한문시라든지 우리말 규언과 같은 작품을 지어서 조선시대 여성문학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빼어난 작품들을 쓴 누나가 있는 거지. 이 집안의 어떤 대단함이라고 봐야겠지. 허, 허균의 통곡헌기를 읽어보겠습니다. 통곡의 집. 내 조카 허친이 집을 짓고서 통곡헌이란 이름의 간판을 내다 걸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며 물었다. 세상에는 즐길 일이 정말 많거늘 무엇 때문에 곡은 통곡하다라는 뜻이지. 통곡은 언제 해? 주로 이렇게 그 상갓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잖아.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집에 편에 간판을 건단 말이냐. 게다가 곡이란 상을 당한 자식이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한다.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것을 자네는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두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뭐야? 이런 것이 통념이지, 통념. 일반적인 보통의 생각이잖아. 보통 생각은 이렇지. 야, 누가 자기 집을 장식하면서 이름 붙이면서 통곡의 집이라고 할 리가 없잖아. 그러자 허친이 이렇게 대꾸했다.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을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마음이지, 이게. 세상 짜증나. 나 세상 싫어. 나 세상하고 반대로 갈 거야. 이 시대가 활락을 즐김으로 저는 비에 슬픔을 좋아하며 이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함으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려 합니다. 난 청개구리로 살 거야. 왜? 사상에 썩어 빠졌어. 세상에서 좋아하는 북이나 영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이냐 버립니다. 오직 비천함, 가난하고 천함, 가난 곤궁함, 궁핍이
존재하는 곳에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 반대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곡하는 행위래. 통곡하는 걸 세상에 사람도 우는 거 제일 싫어한대. 그러니까 그렇다면 난 그것으로 내 집의 이름을 삼아야겠다. 이것을 능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아, 보통 기세가 아니지요. 이 사연을 듣고 나는 조카를 비웃는 사람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곡하는 것도, 우는 것도 도가 있다. 어떤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는 것에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곱 가지 정, 뭐야? 칠정이라고 하지. 유학에서는 칠정, 인간에겐 일곱 가지 감정이 있는데, 희로, 애락, 애, 오, 욕이라고 하지요. 기쁨, 성냄, 사,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슬픔보다 감정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 다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는 뭐야? 시대의 일이지. 이 요즘 시대의 일이 뭐 우리 지금 상황도 우리 진짜 막장이지 않냐? 별의별 그 작년 2024년 말에는 너무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나아지길 바랍니다. 시사가 진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겪었던 2024년의 말이지.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의라는 한나라 때 명재상이야. 한나라의 재상 가의야. 하얀 비단실이 본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하며 통곡한 묵적. 우리 묵가사상가 두루 모두를 다 평등하게 사랑하자라고 하는 묵가사상가의 시조가 묵적입니다. 갈림길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한 통곡한 양주가 있다. 양주는 어, 내 털 하나를 포기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털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주장한 이 묵적 시대, 전국 시대의 사람인데 뭐 논리는 그런 거예요. 대의명분으로 사람들 동원해서 전쟁터에 몰아넣어가지고 갈아 넣는 게 이 세상의 원리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세상의 전쟁은 멈추지 않겠는가. 전국시대의 하나의 아이디어지. 개인주의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통곡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막바지 길에 봉착하자 통곡한 완적 시인이고요.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인간 세상 밖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인 당구라는 시인도 있어. 저 여러 사람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도 통곡했을 뿐 이별에 마음이 상해서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하는 채 좀스럽게 아녀자 여자들이 하는 통곡을 흉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냥 슬픔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내가 나열한 고사에 나온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이 시대를 한탄해서 와 진짜 이 시대 어떻게 하냐?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하냐? 세상이 진짜 왜 이러냐? 정의가 왜 없어졌냐? 이런 거 가지고 통곡한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지금 내 조카 허친이 집에다 통곡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저 사람들과 같은 시사가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지. 여러분이 저 위의 사람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아, 허균이 이 시대를 오늘날 지금의 대한민국을 봐도 와, 이거는 진짜 통곡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할 것 같아.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 가고 선비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들어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 행위는 길이 갈라져 분리됨보다 훨씬 심하다.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곤경과 액을 화를 당하는 상황은 막다른 길에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모두들 세상 밖으로 숨어 버리려는 계획을 짠다. 우리 사대부를 양반이라고 하는데
양반이란 말은 두 양자에 클라스를 뜻하는 반자를 쓴단 말이야. 왜 양반이냐면 문반, 글 공부하는 문반과 무반, 그래서 이제 무반으로 해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무예를 하는 무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양반이고 산은 선비인데 너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선비야, 지식인이야. 지식인이 세상에 나가서 대부 관리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정치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대부들을 만드는 건데 내가 열심히 자기를 수양해서 시인, 자신을 수양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제어가 안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맡겨놓으니 나라가 이 지경인 거잖아요. 이게 수기치인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유학인데 지금 어 내가 아무리 수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타락한 시대라면 내가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일제강점기 때 출세하면 친일파 되는 거지 뭐. 나치 히틀러가 정권 잡았을 때 높은 사람 되겠다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나는 나치의 부역자가 돼서 전쟁 범죄자가 되는 거지. 우리 아이만처럼. 그러니까 여러 군자들, 훌륭한 선비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그냥 도망가 버릴 거라는 거야. 와, 이 세상 썩어가지고 나 망치겠다. 잘못하면 출세했다.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팽함이나 구런 이 사람들은 세상이 타락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야. 그랬듯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나 않을까. 다시는 이 세상에 안 나온다. 바위 끌어안고 명나수강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 시인 구런이야. 초나라 시인.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네 권 가닥이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는 뭐야? 이 시대가 말세에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내가 통곡의 집에 산다. 매일매일 운다. 왜? 세상이 망해가지고. 그러니 너희는 통곡이란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게 좋겠다. 니네 너무 생각 없다. 내 조카가 세상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통곡의 집이라고 할 때 너는 그걸 비웃니? 이런 거지.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잘 알겠습니다. 라며 물러났다. 오간 대화를 정리해서 글로 써서 무슨 여러란 뜻이야. 여러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주고자 한다. 아주 뛰어난 문장입니다. 명문장, 아주 구성이나 뭐 이런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르면서도 그 시대, 자신이 살던 시대를 비판하는 이 강계 어린, 강직한 지조와 절개를 가진 선비의 문장을 잘 드러냅니다. 그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신이 이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적서차별에 반대하고 서자라 하더라도 동등하게 과거 시험 봐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유제론이거든. 조선이란 나라는 재주 가진 사람들 다 유출시켜 버린다고. 다 내버려 버린다고.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 서자를 차별해서 뭐 벼슬 못하게 하고 누굴 차별해서 가난한 사람 차별해서 벼슬 못하게 하는 거 그래. 걔네는 그러라고 해라.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조선이라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선비가 아니면 과거 못 보게 하고 양반이 아니면 그 양반 중에도 양반의 자식 중에도 서자라고 과거 못 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 과거 못 보게 해가지고 이 하늘이 공평하게 내린 재능들을 다 갖다 버리면서 무슨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냐 이런 게 허균의 유제론이란 논문이고 호민론 호민은 사나운 백성이란 뜻인데 백성은 세 종류가 있대. 항민과 원민과 호민.
항민은 때려도 그냥 굽신굽신하고 세금을 강탈하면 내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하는 게 항상 항자를 쓰는 항민. 마음이 항상 그냥 네 하는 백성이래, 항민. 그런데 원민이 있다는 거예요. 원민은 원망하는 백성들. 세금을 걷어가고 군대로 끌고 가가지고 못 살게 굴고 백성들 못 살게 구는 나쁜 탐관오리들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욕할 준비를 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 세상에 원민이 막 늘어나면, 다시 말하면 탐관오리들이 백성들 괴롭히면 윤석열 같은 자가 백성들한테 총구를 세금으로 나눠준 무기를 백성들한테 겨누면 원망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 그때 호민, 일종의 혁명가인데, 호민은 사나운 기상을 가지고 있고 백성, 황민과 원민 사이에 숨어가지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다가 원민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사람이래. 그래서 호민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민이 막 늘어나고 있는 시대면 백성들 가만 안 있고 뒤집어 엎는다. 홍길동처럼. 혁명한다. 이 얘기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또 누나는, 여자는 당연히 애 낳고 빨래하고 남편 봉양해라. 이런 시대에 예술가로서 뛰어난 시로 쓰고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을 조선시대에 쓴 누나란 말이야. 결국에 이런 정신들이 뭐 당대에는 뭐 당연히 허난서른 같은 경우에는 서른도 못 돼서 비극적으로 죽고, 또 허균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못 죽고 혁명가로서 참수당하고 하지만 결국 이런 정신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정신이 되는 거잖아요. 음, 뭐 이게 진짜 이 책의 제목인 문장의 품격이겠지. 품격 있는 문장들, 품격 있는 말을 하려면 그 말을 담고 있는 사람이 품격이 있어야지. 다음, 연안박지원, 우리 뭐 양반전이라든지 허생전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쓴 연안박지원이고요. 조선 영조정조 시대의 최고의 문인입니다. 어, 선생님은 뭐 박지원의 전체 글들을, 박지원에 쓴 모든 글을 거의 뭐 다 이제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박지원의 여러 글들 중에 가장 빼어난 글 하나가 있다면 선생님 볼 때는 뭐 이 글이 아닌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인, 돌아가신 이의 이름은 아무개로 반남박씨이다. 누구냐면 큰 누나가 죽었어. 시집간 큰 누나가 죽어서 박지원이 쓴 그 묘지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관에다 이렇게 함께 넣어주는 편지야. 애틋한 누나가 돌아가셨으니 마음이 어떻겠냐. 그 동생 박지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유이는 돌아가신 분은 나이 16에 덕수 이씨 탱모의 백규니까 이택모 씨에게 시집을 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민년 9월 1일에 돌아가 43살을 살았다. 선생님 나이쯤도 안 돼서 돌아가셨네. 너무 요절했네, 누이가. 남편의 선산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 산을 선산이라고 합니다. 아곡이라는 그곳에 경좌 방향 자리에 자사를 지낼 뭐 장사죠. 못하네요.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네, 그러면은 뭐 형님이잖아. 누나의 그 매형이지, 매형. 어진 아내를 잃은 데다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솥과 그릇까지 옷상자와 짐꾸러미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돌아가 버렸다. 그냥 그 자신의 아내 선산 있는 대로 그냥 들어가 살겠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관을 실은 가마를 상여라고 합니다.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모두포라는 포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하고서 돌아섰다. 아, 누님이 시집 가던 날 새벽에 몸 단장하던 모습이 흡사 어제 일만 같구나. 지금 누이의 그 관이 실린 상여와 그 가난한 식구들이 관과 함께 나루터에서 이렇게 떠나는 거잖아. 작별하는 거잖아. 누이와 영원히 영영 헤어지는 거지. 그리고 누이의 가족들도 떠나는 거잖아. 그 슬픈 장면에서 뭐가 떠오르는 거야? 누나 시집 가던 날. 요즘이야 뭐 시집 가고 장가 가도 자주 만나고 하지만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여자가 한 번 시집 가면은 친정에 1년에 한 번 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날까지는 같이 살던 진짜 얼마나 친하게 지냈던 그 누나가 시집 가던 날이 떠오르는 거야. 누나의 그 상여가 떠나는 걸 보면서 배 타고 가는 걸 보면서. 나는 그때 겨우 18살이니까 벌렁 들어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말을 더듬으며 점잠 빼는 새신랑의 말투를 흉내냈다. 막 디스한 거야. 누님은 부끄러워하다 그만 빗을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 울음을 터뜨리고 분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댔다. 우리 이 대단한 최고의 문장가인 연한 박지원도 금 쪽이 출신이네. 오은영 박사가 필요하네요.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벌 놀이개를 꺼내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의 일이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이게 지금 강가에 이 배가 이렇게 떠나가고 있잖아. 그런데 명정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는 그런 그 깃발 같은 걸 명정이라고 합니다. 명정은 바람에 펄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구비에 이르러 나무를 돌고 난 뒤의 모습을 감추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강가에 멀리 나앉은 산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진 머리처럼 검푸르고 강물빛은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빛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은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유독 어릴 때 일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도 길게만 느껴졌다. 그 사이에는 뭐야? 이제 나이 들어서는 늘 이별과 환란을 시달려야 했고 빈궁, 가난함에 시름겨워했다. 그런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다. 형제로서 지난 날 누나 시집 가기 전에 누나한테 응석 부리고 하던 저 금쪽이 시절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그렇게 시집 가던 날에 누나를 떠올렸는데 이제 누나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저승으로 가고 있지. 그렇게 짧았단 말인가. 떠나느니 간곡하게 뒷기양 남기기에 보내느니 나는 도리어 눈물로 깃을 적시네.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까 보내느니 스쳐하자지 쓸쓸히 강길 따라 돌아서네. 어, 우리 조선시대 성비의 글이라고 하면 왠지 교훈적이고 뭔가 근엄하고 뭔가 되게 감정을 절제한 작품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연한 박지원의 이 그 큰 누나의 죽음을 앞에서 쓴 이 절절한 마음의 수필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 현대인의 마음이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어, 감동적인 작품이죠. 지금 이 해설은 뒤쪽에 이제 배울 이제 그 총장관 이덕무의 해설이야. 이덕무는 연암 박지원 시대 동시대 사람이고 연암 선생보다는 뭐 몇 살 어린 그 거의 동년배인데 자신의 호를 간서치라고 지었어. 책 보는 바보. 나는 책만 보는 바보래. 왜 그러냐면 이덕무는 서자야, 서자. 우리 적서차별, 홍길동처럼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뭐 학문을 연마해도 벼슬을 못해.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
그 우리 같으면 뭐 대학 시험 못 보면 공부 안 할 거잖아. 그런데 당대 최고의 학자이면서 어, 뭐 나중에 이제 정조 때에 와서는 정조가 그 홍문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정치를 했는데 거의 검서관으로 발탁해서 쓸 정도로 정말 서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빼어난 능력을 또 발휘한 대단한 학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나 정혜연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이동무 선생, 청산관 선생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도 돈은 혹시 못 벌지 몰라도 책 열심히 보고 그래도 훌륭한 사람 되려고 노력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던 이동무는 선생님들의 어떤 진짜 그 시대의 위인이야, 위인. 연암의 글을, 위의 글을 보고 동독초선이라고 하는 음, 감상문을 남긴 겁니다. 친가의 집안일을 알려면 고모에게 물어보면 되고, 외가의 집을 알려면 이모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러나 고모나 이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사람이 누님이 있다면 친가, 외가 집안일을 모두 알 수 있다. 게다가 만약 늦둥이라서 할머니, 외할머니를 모실 기회가 없었고, 또 불행히도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 사람이라면 어쩔 도리 없이 누님을 찾아가 집안의 일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님은 눈물을 흘리며 가르쳐 줄 것이고 또 슬픔에 잠겨서 말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리라. 누구 동생의 눈매는 할머니 눈매 닮았어. 요즘은 사진이 있어서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그림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래,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우리 할머니 눈매 닮은 거야. 이렇게. 아무 동생의 목소리는 외할머니 음성을 닮았지. 우리 어머니 웃는 모습은 네가 꼭 빼닮았다. 그러니까 동생들과 친척들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너는 몰랐겠지만 이러신 분들이었어라고 알려줄 것이 누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하고는 좀 다르지 느낌이 누나는.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어렸을 때 내 머리를 빗겨준 이도 우리 누님이고 이동무 선생도 누나가 이렇게 잘 보살펴줬나 봐. 내 세수를 시켜준 이도 우리 누님이다. 나를 업어준 이도 나를 안아준 이도 역시 우리 누님이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어, 큰 누나는 진짜 거의 엄마처럼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지. 내가 장가를 갔을 때 내 아내를 이끌고 간 이도 우리 누님이다. 누님이 시집을 갔을 때 나는 자형, 남편이지, 된 새신랑이 절을 했다. 내가 누님을 뵈러 가면 누님은 반드시 반갑게 맞아서 배고프겠다고 하면서 밥을 자꾸 퍼주고 춥겠다고 하면서 술을 데워오리라. 이- 이름은 데워오라고 한 것은 누님이라고 하나. 아, 이름은 누님이지만 실은 우리 어머니를 뵙는 듯 했다. 그렇죠. 그 예전에는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수명이 옛날 사람들 길지 않으니까 어, 오히려 큰 누님이랑 관계가 더 엄마처럼 지내는 거지. 예전에는 딸하고 뭐 그 엄마하고 같이 아이를 이렇게 낳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은 연배에 나는 본래 또 없고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뵌 적이 없다. 더군다나 어머니를 어려워서 여인 사람이다. 그래서 일부러 누님이 있는 사람은 그러했으려 상상하면서 설퍼하곤 했다. 박준 선생의 큰 누님을 위한 묘지명을 읽고 나자 하마터면 통곡이 나올 뻔했다. 라고 오타가 좀 있네요, 문장에. 아무튼 이런 수필들을 주고받고 서로 글을 쓰던 사람들입니다. 음, 요거 하나를 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선생님이 꼽아놓은 것들은 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에 수록되어 있는 수필들이고 음,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수필들입니다. 이서구에게 보내는 편지. 이서구는 이동무의 친구야.
전주희 씨 왕족 출신이고,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친구인데, 이동무는 서자 출신이고, 맨날 공부만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만 읽고 연구만 하는 사람이라, 가난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면서 친구한테 보낸 편지야, 그러니까. 집안에 비싼 물건이라고는 맹자 책 7권 뿐인데, 우리 공자님의 말씀을 써놓은 논어와 맹자 대학, 중용, 요 네 권의 책을 사서라고 하는데, 유학자라면 당연히 집안에 갖추고 끊임없이 외워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근본 경전 같은 거지. 기독교인이 성경 보고 불교 믿는 사람들이 반야신경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책들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했다고? 헌책방에 맹자를 팔았대. 오랜 굶주림을 견디기 힘들어 팔아서 200전을 받아 밥을 지어 실컷 먹었다네. 기쁘고 즐거워서 영재, 유득공을 찾아갔어. 유득공은 발해고라고 하는 우리 대조영이 세운 발해라고 하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나라 있잖아. 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발해의 역사도 우리 조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온 대단한 역사가고 학자인데 유득공이 또 친구야. 이 사람 다 친구야. 그냥 선생님 맨날 이 동네로 타임머신 타고 가고 싶다는 게 이 대단한 학자들이 박제가 뭐 이서구 이덕모 뭐 연원 박지원 이런 유득공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홍대용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같이 놀던 사람들이야. 뭐 무예부통지 쓴 백동수라고 하는 뭐 무예가도 있고 어, 그다음에 그래 김홍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이덕무 엄마의 생파에 유득공 아 뭐야 그 우리 김홍도 단원 김홍도가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좀 전에 얘기한 무예부통지라고 하는 무예 어, 그 백과사전을 쓴 그 백동수 같은 사람이 그 그림에 대해서 평하는 시를 짓기도 하고 이런 풍경들이 조선의 르네상스를 보여주는 거지. 어, 영조와 정조와 같은 뛰어난 안목을 가진 리더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그 밑에 이런 신분이 낮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빼어난 역량들을 갖춘 사람들이 발탁돼서 그 시대에 그래도 이런 위대한 글들을 품격 있는 글들을 남긴 거지. 아무튼 내가 그 맹자 팔아가지고 오랜만에 밥을 먹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친구네 집에 찾아갔대. 자랑했대. 야, 나 맹자 팔았어. 나 이제 공부 안 해. 이런 거지. 나 밥 먹고 나 죽을 뻔했는데 굶어 죽을 뻔했는데 야, 그래도 맹자 팔아가지고 먹었다 우리. 영재도 굶주린 지 또한 오래되었지. 유유상종이잖아. 다 이런 가난하게 공부만 하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좌시전은 좌시춘추라고 해서 역사서야. 좌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서인데 그 좌시춘추를 팔아 쌀을 사고 쌀을 산다라고 하는 쌀을 사고 남은 돈으로 술을 사서 나와 같이 마셨지. 뭐래? 이것이 어찌 맹자가 친히 밥을 지어 나를 먹이고 좌구명 선생이 손수 술을 따라 내게 권한 것과 다름이 있겠나? 아, 극단적인 낙천주의지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그 진귀한 책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가지고 손으로 베끼려고 하고 이 아주 골수 유학자들인데 사서 중에 맹자를 그리고 자시춘추라고 하는 사서를 띄면 배워야 되는 이 역사서를 정말 굶어 죽을 때까지 안 팔고 버틴 거잖아. 그런데 팔고서 너무 허탈하잖아.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가가지고
유두공 친구한테 가서 야, 나 명자 팔아가지고 겨우 목숨을 이었다 그랬더니 영재 유두공이 뭐라는 겨? 그러면 나 이거 팔아올게. 그래서 자취춘추를 팔아다가 자기도 밥 먹고 나한테 술 사서 권해주는 거야. 이상한 우정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맹자께서 친히 밥을 지어서 주셨구나. 좌구명 선생이 손수술을 따라서 내게 권했구나. 야, 미친 낙천주의지. 그래서 맹자와 자구명 두 분을 천번 만번 찬송한다네. 있지 않은가? 우리 무리들이 우리 같은 가난한 선비들이 해가 다하도록 이 두 권의 책을 읽더라도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겠는가? 그지? 공부해가지고 돈 버는 건 아니지. 공부하면 그냥 공부하는 거지 뭐. 돈 벌려면 장사해야지. 이제 알았지만 책을 읽어 부귀를 부자 되고 귀족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요행의 술수래. 뭐야? 행운을 기다리는 거야. 바로 팔아서 한바탕 술에 취하고 배불리 밥 먹으며 소박하게 살지. 그 일 좀 안다고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지는 않을 것이라네. 아, 그대는 어찌 생각하니, 서구야? 이렇게. 선생님이,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우리 정양 선생님하고 맨날 이렇게 그 둘이 앉아가지고, 어, 소주 마시기도 하고, 뭐, 간단한 도시락을 싸가지고 고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하면서 하던 얘기들이 이런 글들에 대해서 서로 감상을 하고 어, 내가 이 글을 봤어. 이서구에게 보내는 이동구의 편지의 글을 봤는데 야, 이거 우리 같은 처지다. 우리 같이 맨날 문학을 공부하고 공자와 맹자를 공부해봐야 이거 어디 취직하기도 힘들고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래도 야 이런 낭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글이야. 가난한 선비들의 위트, 되게 블랙 코미디 같은 거지. 씁쓸한 위트를 보여주는 분명히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지 뻔한 게 자기가 팔아놓은 헌책방 앞에 가가지고 내가 돈 생길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돈 생길 때까지 내 맹자나 내 자시춘추 자시전이 팔리지 않을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돈 생기면 다시 사왔을 사람들이거든. 어,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책입니다. 음, 선생님 두 가지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어, 아마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이게 반절 정도 읽은 사람이 1월 1일이고 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1번 질문은 넘어가고, 조수아, 네. 어, 자신의 문장에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말해봅시다. 욕이나 비속어 같은 거 잘 안 쓰고 좀 음, 그런 이제 교과서에서 쓸 것 같은 단어들을 막 자주 쓰면서 좀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말할 때나 이럴 때, 그 막 욕설을 섞어 쓰면 사람의 품격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 맞아. 그런데, 어, 그렇긴 한데, 아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선생님은 욕도 비속어도 되게 때에 적절하게 이렇게 남을 막 이렇게 막 우리 욕쟁이 할머니 같은 분이 욕을 막 하지만 그분을 막 미워하지 않잖아 우리가 싫어하지 않잖아.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 갔는데 국밥 이렇게 야 깍두기나 더 쳐먹어 막 이러면 깍두기 더 주시고 막 이럴 때 막 사람들이 구수하다고 생각하고 야 욕 찰지다 이러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 수아가 생각할 때는 수아는 이렇게
비속어나 이렇게 단정하지 않은 말 쓰는 것은 품격을 해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부분 사실은 선생님 동의하는 편이야. 그런데, 음, 하지만 욕을 하는 사람도 그, 우리가 시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때에 적절함인데, 때에 적절하면 그것도 좀 참맛이 나거든. 어, 그렇습니다. 또, 이민서, 예. 그래, 자신의 문장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글이 그래도 품격을 갖추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민서 살아있나? 아니, 어, 그러면 딴 친구를 한번 시켜보자. 김민지, 마이크가, 네. 음, 민지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글과 말, 문장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 상황을 일단 잘 살피고 그 상황에 맞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상황에 맞는 그 적절한 말들? 그렇지. 어, 그러네요. 사람들 막 슬퍼하는데 농담하면 안 되고, 음,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데 혼자서 한가한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네요.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김예서? 네. 예서가 볼 때는 문장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면서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거나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문장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 예서가 말을 해서 선생님이 SNS 얘기를 어, 잠깐 하자면 선생님이 작년에 되게 큰 결단을 몇 개 한 것 중에 선생님이 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를 삭제했어. SNS를 삭제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예서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 어, 아무래도 맥락과 상관없이 보통 선생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대체로는 그냥 이렇게 책 읽은 것들 바탕으로 쓰지만 이게 맥락과 상관없이 소비되는 글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기쁜 상황에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되게 슬픈 사람의 맥락에서 읽으면 내 글이 어떻게 이해될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서로 표정을 보고 어떤 맥락 속에 있으면서 선생님이 한 말이 뭐 선생님이 막 그 농담 삼아 웃으면서 뭐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노엽지 않게 서로 소통이 될 맥락이 있는데 SNS 같은 경우에는 내 맥락 안에서만 썼고 이걸 읽거나 보는 사람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글쓰기가 돼서 더구나 너무 짧잖아. 대체로 올리는 글들이.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오해되는 글이어서 아예 이런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SNS를 없앤 것도 하나의 이유거든. 그래서 문장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올곧게 잘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 맥락이나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문장을 써야 품격을 갖추는 문장이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 답변은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좀 그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안내를 할 텐데요. 다음 시간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 어렵지 않아. 그냥 이 책을 읽어보고, 혹시 너무 어떤 편이 한쪽, 두 쪽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에 막 이렇게 잡혀있지 말고, 이 순서와 별 상관없이 그냥 제목, 소제목 보면서 이렇게 좀 읽고 싶은 책들을 발췌해도 읽어도 좋아.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 차분하게 앉아서 정독을 하는 것을 권하지만, 그래도 이 완전한 독서는 없다는 게 선생님의 평소 독서의 지론이야. 야, 완벽한 것은 없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뭐 중학교 1학년은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읽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 깜냥껏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읽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해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다음 주에 대학 중용,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사서 중에 대학과 중용을 묶은 책을 가지고, 이제 그 2주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원래 겨울방학 때 그 우리 학원의 목표가 조선 사람 만들기야, 너희를. 조선 사람으로, 조선시대 사람으로 만드는 게 겨울방학의 목표인데, 그래서 이렇게 1월 한 달 시작하면서 선비들의 글과 수필들, 그리고 이 선비들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의 세계인 유교 경전, 그래서 대학 중용, 이것들을 예전 사람들이 이걸로 대학 입시 보듯이 과거 시험 봐서 관리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대학과 중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유교 경전을 좀 읽을 생각이야. 그래서 이 책은 두꺼운 책은 절대 아니고 대체로 원문 제외하면 진짜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인데 내용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해설을 좀 해야 되는 책이고 아, 이거를 읽으면 유학은 이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옛날 선비들이 이래서 유학을 공부했구나라고 하는 그 유학의 맛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너희가 수능 시험에서 막닥들일 그리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닥들일 고전 작품들은 대체로 80% 이상이 이 선비들이 이 유교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쓴 글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쓴 글을 알 수가 없잖아. 아까 같은 글들. 가난한데 쟤네들 왜 저렇게 글 읽고, 맹자를 읽고 좋아하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뭐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책들을 우리가 꼼꼼히 읽을 거고, 어, 간혹가다 이런 말씀들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셔. 아니, 중학생들한테, 특히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서 올라오는 예비 1학년들한테 이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으라고 합니까? 책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 선생님 동의해.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그런데 반론은 그런 거야. 쉬운 책은 니네끼리 읽어도 돼. 혼자 읽어도 돼. 읽어야 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길게는 3년이야.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에 여기 지금 이제 예비고일 선배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는 선배들이 매해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책을 읽고 이 훈련들이 돼 있어서 책 읽는 것의 의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맛을 알아서 선생님, 고등학교 올라가도 저 수면에서 읽어준 프로그램 계속 들어와도 괜찮나요? 허락해 주시겠나요? 그러면, 당연히 열려있지. 걱정 마. 선생님 언제든지 환영이야. 이렇게 해도, 4월 달을 넘기지 못해. 왜 그러냐면 4월부터 중간고사 시작되잖아. 모의고사 보고. 그래서 시험을 한번 치려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고등학교의 공부 양이 어마어마해서, 야, 이거 재수 안 하면은 3년 안에 끝내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주요 대학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10개 대학들, 뭐 10몇 개 대학들 가려면 정말 쉬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겨우 가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서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 억지로 읽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책들은.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딱 중학교 1, 2, 3학년밖에 없다. 왜?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들은 대체로 니네들의 어떤 책들을 읽냐면 유치한 수준의 책들을 읽는단 말이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책들을 초딩들이 읽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갖춰야 되는 정신의 높이는 고등학교 수준의 정신을 갖춰야 중학교 때 선행들을 돌려가지고 너희들을 어 그래도 누구보다 좀 앞선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선생님의 평상시 지론이야. 그래서 너희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시키는 건 절대 아니고 너희가 힘들 거고 고단하지만 혼자 하면 못하는 거지만 같이 하니까 좀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학원이 이제 수민국어 학원이 물론 선생님이 평촌 15년 차 뭐 여러 학원 뭐 운영하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수민국어 학원이라고 하는 이 학원이 어 수민에서 읽어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3년이야 만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3학년들이 1, 2, 3학년을 다 거쳐가지고 완결된 첫 해가 이루어졌고, 이 수업을 완벽하게 다 3년을 진행한 친구들이 책에 대해서, 배경책에 대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자부해. 너희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면 수민국어학원의 여러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수민에서 국어 읽어준 프로그램이다. 너희가 밤늦은 시간까지 힘들게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오늘 1월 1일인데 올 한 해의 책을 빡세게 읽고 정치적으로 성숙한 비판적인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학생을 만드는데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해서 할 거니까 너희도 잘 따라오기 바라고 열심히 책을 읽도록 합시다. 늦은 시간 모두 고생했습니다. 해피 뉴 이어 고생했습니다.